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뒤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만 보지 마시고 이 PPT 자료들이 아주 좋은 좀 생생한 그런 당시 역사 자료들이 있으니까 항상 뒤에 있는 PPT를 의식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그걸 그대로 읽게 되면 50분 강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거 위주로 뽑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시면 위대한 종교개혁가 이제 네 분의 모습이 나오는데 뒤에 지금 제네바 그 공원의 모습인데요. 맨 왼쪽에는 파렐, 칼빈을 초청했던 제네바에 주저앉게 했던 파렐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크신 분이 이제 칼빈, 그 다음 그 옆에는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 그리고 맨 오른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존 녹스입니다. 1514년 정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1572년에 돌아가셨죠. 앞에 세 분은 도시에서 활동한 개혁가들입니다. 그런데 존 녹스는 스케일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장로교 국가인 스코틀랜드를 이렇게 탈바꿈시킨, 앞에 세 분은 도시 하나를 바꿨는데 이 녹스는 국가를 아예 바꿔버린 그런 아주 위대한 개혁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 유명한 역사가가 이 존 녹스를 가리켜서 녹스는 스코틀랜드와 미국 뉴잉글랜드 그리고 올리버 크롬웰의 믿음, 곧 청교도주의 설립자이자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세기 영국 최고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존 녹스의 종교개혁을 모르고서는 스코틀랜드 역사 자체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스코틀랜드는 바로 존 녹스의 종교개혁의 결과라는 거죠. 뒤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문화와 지식과 이런 것을 갖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스코틀랜드는 그 시골 곳곳에 있는 농부들조차도 오랜 지난 400년 이상을 그렇게 탁월한 문화와 지성과 교양을 도시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시골의 농부들도 탄탄하게 갖추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종교개혁의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스코틀랜드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기후가 척박하고 토양도 척박하고 제도도 낙후됐고 정부는 무능하고 교회는 부패했고 계속해서 외세에 시달리는 그런 힘겹게 사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녹스가 완성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 땅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로 바뀌었다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한반도 현실에, 이 분단된 한반도 현실에도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메시지와 교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강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아주 세계의 저서로 알려진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 미국 예일대학교의 폴 케네디 교수가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그럼 미래의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혹은 이 인도처럼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클럽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날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의 나라는 될 수 있다. 충분히. 탁월하게 성공한 중견 국가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남북 통일 모델로 동서독의 사례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폴 케네디는 오히려 남북 통일의 이 시너지 효과를 위한 역사적인 모델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통합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면적이나 인구 비례가 남북한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군사, 조선, 광업, 철도가 이 산업혁명의 선구는 사실 스코틀랜드인데 그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하나가 되고 대영제국이 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결국에는 통일을 통해서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다 같이 부자가 되고 다 같이 문화가 발달하고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 나라가 됐다는 거죠. 이탈리아는 좀 달라요. 통일은 됐는데 남부와 북부의 소득 격차가 5배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폴 케네디는
독일 모델만 보지 말고 그와 더불어서 이 남북 모델, 영국 모델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 케네디가 다소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이 바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통합시킬 수 있었던 영적인 기반으로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는 그렇게 충분하게 분석을 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종교개혁 전통을 사실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영국 역사가 새롭게 펼쳐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봐야 될 모델 중에 하나가 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고 세상 역사까지 뒤바꿔 놓은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벌여야 될 교회개혁과 사회 이 개혁의 상관관계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사는 늘 아주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니까요. 16세기 초반의 스코틀랜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당시의 에든버러 도시의 모습인데 오늘날도 저 모습은 그대로 있고 또 현대적으로 더 발전했는데요. 스코틀랜드는 항상 이 잉글랜드의 침입에 남쪽으로 도는 침입 때문에 시달리니까 저 바다 건너에 있는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나라를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늘 전쟁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음주방탕무지가 아주 심했고 왕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대신 귀족들은 아주 강했고 귀족들은 친 잉글랜드파와 친 프랑스파가 나뉘어서 서로 각축전을 벌였고 그리고 외세에 의존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자녀들만 그렸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너는 성직자가 되라. 고위 성직자가. 이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토의 절반 이상이 바로 교회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국토 절반이 그 땅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녀가 주의 종이 되는 길이 부동산 취득의 최고의 방법이었거든요. 귀족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 권력 주장하고 이 각종 귀족들의 어떤 수탈과 농단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이 카톨릭 로마 교회가 자격도 없고 학식도 갖추지 못한 그저 그런 주교 대행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고 교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17세기에 그 강조했던 참목자상, 진정한 목회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설교자 패트릭 해밀턴이 나올 때까지는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신자들은요, 신학적으로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터지기 100년 전 15세기 초부터 등장한 이 개척자들, 파이오니어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관제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종들이 나타나서 중세 스콜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 주권과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순수한 복음을 강조하는 위클리프의 개혁신앙을 따르는 제임스 레스비 같은 사람, 화영당에서 순교하고 폴 쿠라바르 같은 의사이며 선교사 역시 성경 가르치다 처형되고 그러나 특히 16세기로 들어오면서 루터의 사상이 이 독일에 유학 갔다가 종교개혁 저서들을 가지고 온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불처럼 처음에는 잉글랜드 쪽에서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도 세인트 앤드루스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스코틀랜드 그 의회가 그때는 카톨릭 시대였으니까 이 루터의 사상은 아주 추악하고 아주 역겨운 교훈이다. 아주 악한 사상이다. 왜? 그게 들어오면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천홍성 같은 기득권이 무너지는 이 폭탄이거든요. 이 폭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엄중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틴델 잉글랜드 개혁자의 종교개혁 사상까지 이제는 더 아예 패키지가 돼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개신교에 선봉해서죠. 그래서 나오게 된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의 그 선구자가 패트릭 해밀턴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이 세인트 앤드루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원산 정도 되는 그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로 강릉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해안 도시로. 그 세인트 앤드루스는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브리티시 골프가 열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세인트 앤드루스 가면 올드 코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부터 한 450년 전에 골프가 처음으로 시작된 골프의 성지입니다. 근데 그 골프의 성지가 있는 그 올드 코스를 내려다보는 언덕인데, 언덕에 올라가면 이렇게 패트릭 해밀턴의 순교 기념비가 저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이분은요, 스코틀랜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설교자입니다. 루터의 책들을 몰래 이 압록강 건너서 이렇게 몰래 반입하듯이 쪽복음을 그렇게 해서 극소수를 회심시키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패트릭 해밀턴이 아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에게 계명성이다, 이렇게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람이죠. 왕족이었어요. 14살에 근데 수도원 원장까지 지낼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파리에 유학했고 거기서 루터의 사상을 접하고 이신칭의를 알게 되고 독일에 가서 루터도 만나고 멜라니턴도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불과 24살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정문에서 화형으로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아주 미약했던, 소수만 믿던 이 개신교 사상, 종교개혁 사상에 휘발유를 얻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스코틀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루터가 가르쳤다는 그 이신칭 사상이, 종교개혁 사상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길래 왜 그 믿음 때문에 저렇게 귀한 사람 목숨까지 잃어야 되냐 말이죠. 이런 관심이 돌풍처럼 이제 번지는 겁니다. 한편 이 잉글랜드 쪽에서는 헨리 8세라는 왕이 자기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후사를 잇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황청과 갈등을 빚으면서 잉글랜드 국교회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것과 달리 이 북쪽인 지금 이 스코틀랜드 지역의 왕인 제임스 5세는 교황청과 관계를 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카톨릭 귀족 세력들이 오히려 있고 그들을 반대하는 이 개신교 세력은 자기 왕권을 위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이 왕이 제임스 5세가 죽게 되자 이제 신앙의 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인 그 메리 스튜어트라는 어린아이가 이제 스코틀랜드 여왕이 되고 섭정이 시작되는데, 섭정을 맡은 그 제임스라는 맥작이 한 해는 카톨릭, 한 해는 개신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아주 책략가였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허용해 주던 해에는 개신교 사상을 이제 그래도 적극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헬라어가 아주 출중했는데 이분도 잉글랜드 스위스까지 피난 갔다가 거기서 쭈빙글리와 블링거를 만나서 거기서 배우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카톨릭 교회의 그 교권 남용, 부패, 잘못된 것을 질타하다가 에든버러 감옥에 투옥돼서 결국에는 세인트 앤드루스, 이분도 화형을 당했죠. 또 스코틀랜드의 민중들이, 이제 백성들이 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종교개혁 사상을 어떤 그런 믿음이길래 도대체 저 위샤트 같이 훌륭한 사람이 또 처형을 당해야 되냐, 도대체 내용이 뭐냐라고 또 다시 이러면서 점점 그 믿음이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결사대까지 조직되고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급습해서 그 성을 차지하고 조지 위샤트 설교자를 죽게 만든 추기경 데이비드 비튼을 살해하고 시체를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비대를 조직했는데 바로 그 즈음에 존 녹스도 3명의 학생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가서 잠입해서 거기서 몇 명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수비대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전체 사람들한테 요한복음을 이제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 바로 젊은 존 녹스였는데 그냥 둘 리는 없죠. 결국에는 이 귀족 세력들이, 캐톨릭 세력이 프랑스의 원정대를 와라, 당신들 도와라 우리를. 그래서 다시 항구로 들어온 프랑스 함대가 이 스코틀랜드 성을 함락시켜서 이제 이렇게 아주 폐허가 된 모습으로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이게 성이 됐는데, 자 그럼 그 존 녹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상 중에 귀족이 한 사람도 없었고 에든버러 가까운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일찍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글래스고 대학에 들어갔고 카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은 적도 있고 스스로 자립해 보려고 요즘으로 지금 변호사인데 공중인도 됐고 귀족 가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좀 유능한 가정교사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지 위샤트의 설교를 듣고 종교개혁을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위샤트의 호위무사가 됐어요. 거의 1m 50도 넘는 큰 칼을 들고 이제 맨 앞에서 호위하는 사람이 존 녹스고 그 뒤에가 바로 조지 위샤트라는 당대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맹하고 무인기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총명하고 또 똑똑했기 때문에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첫 3년 동안 이 존 녹스가 아주 깊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깊이 천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샤트가 야 너는 내 호위무사 할 친구가 아니고 너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어서 나를 떠나라. 하나님 순종의 길을 가라 해서 억지로 내보내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위샤트가 체포돼요. 호위무사가 없는 틈에. 그래서 화형을 당합니다. 세인앤드루스 성을 목숨 걸고 지키다가 끝내 이제 생포된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존 녹스도 있었습니다. 존 녹스는 프랑스 갤리 노래상에 투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배너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그렇게 사슬에 묶인 채 온종일 채찍 맞으면서 노예 갤리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건 마치 초대교회 이 채석장에서 광산에서 겪었던 사도 요한이 겪었던 그런 채석장의 어떤 노역과도 비슷한 아주 형벌입니다. 보통 갤리선 안에 50명이 들어가서 노를 젓는데 1m 간격으로 6m 길이에 이제 3m 길이에 6명이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하루 종일 자세 바꿀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잠도 자라고 했습니다. 채찍이 계속되고 식사는 말라빠진 콩, 기름죽 아주 먹지도 못할 그런 아주 이상한 비스킷들 이게 다 이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아주 악랄한 그런 형벌 방법인데 여기 노예 갤리선에 이제 체포돼서 끌려갔을 때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뭐 3년을 해라, 뭐 7년을 해라 이렇게 형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약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런데 존 녹스는 거기서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노예 갤리선 안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노예였지만 복음 전도자로 살았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개혁 신앙을 전파하고 그리고 막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캐톨릭 선장이 보기에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네가 지금 미사를 드리지 않고 지금 내가 주는 이 마리아 상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너를 고문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막 협박하는데 그걸 딱 잡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 위험과 풍모가 너무나 엄청나서 그리고 또 이렇게 태풍이 오고 그러면 또 캐톨릭 선장이 또 이 겁이 먹어가지고 녹수한테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또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영권을 딱 장악해버립니다. 대단한 존 녹스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얼마 동안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수많은 위근어들이 그렇게 10년, 20년 졌다가 그 안에서 병들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노를 젓는 겁니다. 19개월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6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몸이 괜히 많이 만신창이 됐습니다. 영혼은 굉장히 풍성해졌지만 하나님 종으로 연단됐지만 그때 얻은 질병이 평생 따라다녔고 괴롭혔는데 스코틀랜드로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잉글랜드에 와서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거기에서 토마스 크래머의 어떤 종교개혁 작업도 도와주고 또 왕실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녹스를 존경하고 해서 궁정 설교자까지 되고 결국에는 영국의 4대 주교였던 로체스터 주교의 임명까지 했는데 주교 자리는 성경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완곡하게 고사해서 그 주교직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애하던 에드워드 왕이 승하하고 그 유명한 The Bloody Mary, 피의 메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여자 사이에 태어난 큰딸 이 메리 1세 아주 캐톨릭으로 똘똘 뭉친 이 여성이 잉글랜드 여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개혁자들을 엄청 이제 박해합니다. 녹스는 그래서 잉글랜드를 떠나야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가면은 영국 잉글랜드 사람들이 세운 피난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잉글랜드 사람들이
회중이 된 피난민 교회의 잉글랜드 목회자 중에 아주 유능한 성직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녹스,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목회자,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녹스는 스탠포드 리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는 한마디로 생각나는 목회자였다. 항상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었다. 떠오르는 인물. 근데 거기서 성경 중심의 예배를 세우면서 굉장히 개혁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여왕의 어떤 공동기도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카톨릭과 타협하려는 어떤 중간적인 회색적인 그런 신앙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반대파들이 영국에다가 이 녹스는 국왕에 대한 정치적 반역자라는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서 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밀려서 프랑크푸르트를 가슴 아프게 떠나야 됐는데, 이것이 사실 놀라운 교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실패한 녹스를 제네바에서는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인 칼빈을 만나게 했었어요. 이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네바에 가서 보니까 녹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존재했던 그리스도의 학교 가운데 가장 완벽한 학교다. 도시 자체가 성화가 됐으니까 제네바를 극찬하며 내 조국 스코틀랜드도 언젠가 제네바처럼 이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될 그 날을 소망하는 거죠. 칼빈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번에 영국의 피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처음으로 장로교 이 목회를 실험적으로 해보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나중에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그 국가 전체를 장로교 국가로 만들 때 아주 필요한 그런 실험을 일종의 미니어처처럼 조그만 그 피난민 교회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세우고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개신교 교회 모델, 장로교 모델을 만든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계속 제네바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잠깐 박해가 조금 약해진 틈을 타서 이렇게 몰래 스코틀랜드에 잠입해 들어가서 이 6개월, 때로는 6개월 동안 스코틀랜드를 비밀리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개신교 귀족들과 이 신자들을 지하교회에서 고무하고 또 독려하는 거예요. 캐톨릭의 문제가 뭔지를 신학적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개신교인으로 바꾸고 종교개혁의 씨앗을 그 마음들에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존 녹스는 망령정부, 우리 치면 이제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지 섣불리 나를 거둘 때가 아니라는 건 존 녹스가 잘 알고 있었어요. 존 녹스의 탁월한 점은 지금 나아가야 될 때인지 지금 기다려야 될 때인지 이런 판단력이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